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기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무당은 나에게 말했다. 첫 번째는 아직 어렸던 17살 때의 일로 게임에 실패했던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살 때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고 있었고 나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임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딱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었고요. 역시 여자친구는 얼마 안 있어 임신을 했고 나는 그것을 기회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혼담이 들어왔다며 반대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랄까. 정략 결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고 해도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키울 테니 낳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와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마저 찾아와 부탁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결혼을 하려는 신부에게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17살 때는 귀찮게 임신이라니 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다가도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을 꾸어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심적인 타격이 큰 일을 겪은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몸도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끝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차도가 없어 나는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는 유행을 위해 친가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병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8kg이었던 몸무게는 2달 사이 52kg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여전히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조상의 제삿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도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이모님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들었단다. 이모가 용한 무당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 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숫자도 확실히 2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낙태에 관해서는 친척은 물론이고 이 무당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반쯤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재령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재령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기 귀신을 공양하는 것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안 좋은 건 생령의 영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기들의 귀신은 내게 붙어 있지만 이 귀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귀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후회가 겹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나는 아기들의 공양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맥이 빠졌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쯤 울고 있는 나를 보며 무당은 그 눈물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말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17살 때의 여자친구나 23살 때의 여자친구 둘 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거절당한 데다 더 최근이었던 23살 때의 여자친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혹시 마음에 집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낙태한 걸 후회하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결혼 생활도 순조로운 데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낙태한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다지 강하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17살 때의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6년 전에 헤어졌던 터라 연락처는 없어진 후였습니다. 나는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옛 친구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여자아이가 A의 친구를 말하는 거지. A한테 물어보면 알걸. 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좀 알아봐 줄래? 라고 부탁했지만 그런데 그 아이라면 이라고 중얼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몹시 머뭇거리던 그녀에게 들은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낙태를 한 후 퇴원하기 전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원래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 임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침 내가 좋다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도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만 그 후에는 딱히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그녀는 그 낙태의 후유증 때문에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한 이야기는 내가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법률상으로는 당신에겐 죄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내가 말하자. 맞아요. 나는 딸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얻어맞거나 욕을 먹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몸의 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는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반대편의 생명이 내게 개입할 수 없어진다고 해서 빨리 잊고 미래를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나가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낙태 따위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근 나는 불교 관련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후 무당에게 들었던 얘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매일 사과하러 가면 어떨까요? 그러자 무당이 말했죠.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맺혀있던 흐릿한 후회의 감상은 이제 완벽하게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꿈에도 나올 겁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밤 어슴푸레하지만 강렬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삐투성이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 아마 그녀의 어머니겠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준비했을 텐데 여자친구의 대답은 사실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마치 데이트 중에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 기분이겠죠.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는 신부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그 후로 그의 몸 상태는 기능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병원은 그의 상태를 원인 불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날씨 예보가 모르겠어요. 그냥 비 올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후 제3날의 이모님이 영한 무당을 알고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신비롭고 기묘한 전기였죠. 무당은 아기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주인공은 그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 모든 일은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큰 교훈을 얻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하얀 구렁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외할아버지도 워낙 오래전에 들으신 이야기인지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들으셨다고 하네요.
인제에서 속초로 넘어가는 곳에 향로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선 도로가 있었고요. 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 양쪽에서 차량이 동시에 오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차를 몇 대씩 보내며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이 번거로워 아예 도로를 2차선으로 넓히려고 공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한쪽은 낭떠러지여서 산을 깎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형도 험악한데 장비도 열악해서 정말 만만치가 않은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책임자의 꿈에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하루만 공사를 쉬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낱 꿈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중 불도저 운전수가 불도저를 밀고 올라가다가 그만 불도저의 시동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을 다시 걸어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더랍니다. 힘을 주어 불도저로 확 밀었더니 불도저가 전복되었습니다. 운전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앞을 보니 커다랗고 하얀 구렁이가 허리가 잘려 죽어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허리가 잘리며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불도저가 전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사 책임자는 할아버지가 나온 꿈을 믿고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죠. 세 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괴담. 이번 3월에 자취를 시작했어. 기숙사 추첨에 떨어져서 말이지. 트윈빌라라고 해야 하나 똑같이 생긴 4층짜리 건물 두 채가 기역자 형태로 놓여있는 곳인데 내가 자취를 처음 하는지라 목 좋은 자취방은 그렇게 빨리 빠지는 줄 몰랐지. 학교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은 괜찮은 원룸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강에 듣는 본관이 정문을 기준으로도 한참 안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 내가 다니는 학교가 옆면으로 산을 끼고 있거든. 학교가 도심 바깥쪽에 위치해서 좀 외진 곳이라 가게들이랑 원룸촌이랑 규모 작은 아파트 그리고 학교를 빼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 그래서 더 가까운데 방을 얻고 싶었어. 동기 모임이라도 갖고 밤늦은 시각에 집에 가려고 하면 많이 무섭잖아. 근데 타이밍이 늦어서 학교 근처 자취방들은 다 빠지고 트윈 원룸에 1층 방만 남았더라고. 솔직히 1층이라 안전의 위험도 있고 웬만하면 다른 방을 얻고 싶었는데 주위에 마땅한 방이 없었어. 저 기역자에서 90도로 꺾어진 안쪽 면 말고 윗막대기의 바깥쪽 면은 뒤로 시멘트 담벼락 이런 게 있고 1m 정도 간격을 두고 다른 원룸의 뒷면이었거든. 그 사이는 인적도 없고 누가 숨어도 모를 것 같고 입구는 기역자의 굽어진 안쪽 면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염려된다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걱정 말라고 하는 거야. 복도에는 CCTV도 있고 남은 방은 창문이 뒤로 안 나 있대. 옆으로 나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방 보러 가봤더니 뭐라고 해야 되지? 기역자 쓸 때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 윈 막대기의 제일 왼편 부분. 거기에 위치한 방이더라고. 뭘 어떻게 지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만 방향이 기역의 시작 부분을 향해 창이 나 있었어. 아저씨가 뒤쪽 담벼락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옆에 다른 원룸이 있기는 한데 간격도 있고 덜 답답하다고 하셨고 1층이라 쇠창살도 박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하셨지. 창이 굉장히 작았거든. 사람 머리가 겨우 들어갈 만큼 작았거든. 손바닥 2개로 창 하나 넓이가 가려질 정도였어. 창이 옆으로 놨던 방 말고 옆방도 비어 있었는데 그건 담벼락 쪽을 보는 방이었지.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어차피 방도 거의 다 빠졌고 싸게라도 빼는 게 이득이니까 한다고 하면 싸게 해주겠대. 1년 계약금에서 10만원 빼준다고 했지. 혹했어. 사실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더 이상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 10만원이 어디야. 그래서 원룸촌 한 바퀴 더 돌아보고 그냥 그 방으로 한다고 했어. 딱히 갈 데도 없고 했지. 그렇게 계약하고 제일 왼쪽 방으로 정했지. 방 청소하고 다이소에서 필요한 물품 좀 사고 기숙사에서 짐 정리하고 창은 불투명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그냥 놔뒀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창 아래쪽에 행거를 놓고 방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라 다 정리하니까 제법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날은 푹 잤지. 학기 시작하고 예강 모임한 날에 좀 취했어.
알딸딸해서 집에 오자마자 이불만 깔고 바로 잤거든. 잘 자다가 술 취하면 그런 거 있잖아. 입에서 단내 나면서 속 메이는 거. 그래서 중간에 깨가지고 목은 마른데 움직이기는 싫어가지고 요 위에서 부비적대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간이 냉장고 냉각기에서 소리가 나나 보다 했어. 냉각기가 작동하다 멈췄다 이러는데 간이 냉장고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거든. 그런데 소리 나는 위치가 이상한 거야. 냉장고는 대각선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소리는 누워있는 옆쪽에서 들렸거든.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다가 유리창에 거뭇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등에 소름이 쫙 끼쳤는데 너무 놀라니까 비명을 지르거나 재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 한 3초간 얼어있다 달려가서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무서운데 술김에 잘못 봤나 싶기도 했어. 그 일이 있고 며칠간 불 켜놓고 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거야. 밖에서 보면 내 방만 화날 테니까 말이지. 아예 천으로 창을 막아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누가 내 방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나만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 어쨌든 술김에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주의하면서 그대로 지냈어. 딱히 갈 데도 없었고 말이지. 그러다가 한 날은 조별 과제가 있어서 늦게까지 회의했거든. 어디에나 무임승차는 있기 마련이라 끝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밤늦게 헤어졌어. 집에 오니까 11시 좀 넘긴 시간이었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아직 무서운 감각도 좀 남아있고 해서 창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퉁 소리가 들리더라고. 감았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편히 창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어. 또다시 퉁하는 소리에 후다닥 불을 켰어. 이번에는 창을 드르륵 열었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창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 쳐다봤는데 캄캄한 밤이라 옆 건물 외벽만 회색으로 보였어. 머뭇대다 문을 닫았거든. 그런데 코앞에서 퉁 소리가 울리더니 창 전체에 걸쭉한 물줄기가 흘러내렸어. 붉은 핏물이 말이지. 헉 하고 숨을 들이키는데 찰나 창이 멀쩡하더라고.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창만 쳐다봤어. 귀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이없는 소리인데 나는 무서운 거야. 동기 두어 명을 방에 불러다가 술 마시자고 하면서 며칠 같이 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술 마시자고 하면서 나가는 돈도 아깝고 친구들도 맨날 내 방에서 잘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다고 귀신 나온다고 같이 자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사실 내가 과해서 두드러지는 성격은 아니라서 약간 아삭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를 친구도 없고 별로 안 친한데 귀신 얘기했다가 이상한 소문만 돌까 봐서. 그래서 더 이상 부를 친구도 없고 결국 혼자 자게 됐는데 또 멀쩡하더라고. 내가 기가 약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잠을 좀 설치기는 해도 그럭저럭 지내기는 했어. 그런데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 아무래도 자취하면 끼니도 거르고 하니까 좀 안색이 안 좋았나 봐. 점점 컨디션도 엉망이 돼서 과제 하나를 기간을 놓쳤어. 우리과 교수라 과사에 제출하려고 해서 조교한테 갔지. 앞에서 말했다시피 내가 아싸라서 오랜만에 보니까 조교가 이것저것 안부처 묻더라고. 왜 이렇게 말랐냐? 공부는 잘 되어가냐 등등.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썩고만 있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누가 안부를 물어오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고마운 거야. 그래서 막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지. 그러면서 대화를 안 끊고 계속 이어나갔어.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조교도 좀 당황한 눈치였는데 난 그냥 좋았지. 그러다가 어디 사냐고 조교가 물어보길래 트윈빌라 A동 산다 이러고 1층이라 좀 불편하다고 대답했어. 순간 트윈빌라? 이라면서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거기 무슨 소문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대더니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혹시 거기 소문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몇 년 전 사람이 자살했대. 마땅히 목 매달 데가 없으니까 행거에다 줄을 매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는 거야. 1층은 창도 작고 창살이 있는데 2층 이상부터는 확실히 창이 크거든. 창 크기를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자살한 여자는 뛰어내리는 힘에다 행거봉이 창틀에 걸려서 뛰자마자 바로 목이 부러졌는데 좀 견디다가 줄이 풀리는 바람에 시멘트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는 거야.
이미 죽은 뒤에 떨어져서 시신이 그대로 1층으로 처박혔다고. 그냥 뛰어내리거나 약 먹어도 될 걸 굳이 목 매달고 뛰어내리기까지 해서.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가정불화다. 성적 비관에 사회 부적응자까지 이런저런 소문은 무성했는데 당사자 아니고서야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조교가 그러더라고. 그거야 뭐 맞는 말이지.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거야. 내가 지금껏 왜 시달리나 싶었는데 적어도 원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집으로 돌아온 뒤에 혹시나 싶어서 위층으로 올라가 봤지. 보니까 3층 끝 원룸이 멀쩡한 방인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쓰이고 있더라고. 심지어 문짝도 없어. 솔직히 원룸인데에서 3층이면 로열층이잖아. 아, 이거다 싶었지. 그날은 주인 아저씨가 원룸을 비운 상태라. 일단 보자고 이야기만 해놓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하루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연락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알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에 있다가 카톡을 보내니까 답변이 없는 거야. 전화도 안 되고 굴 안에서 수십 통을 연달아 찍으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고.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너 귀신 무서워한다며? 이러더니만 오늘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귀신을 한번 물리쳐보래. 다시 전화를 해도 소리샘으로만 연결이 되고 조금 친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친구 역시 그대로 먹통. 근처에는 찜질방도 없고 모텔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안 되어서 12시가 될 때까지 도서관에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PC방에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려고 하니까 아까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지갑이 어디로 가버리고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정신줄을 확실히 놓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늦은 시간에 은행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마땅히 갈 만한 장소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에 여분의 카드를 놓아둔 게 생각났어. 약간의 생활비를 좀 모아둔 카드였지. 그때는 이미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되어가던 때라. 오늘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원룸에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새벽 시간이 다가오니까 술집 쪽 거리를 빼면 인적도 점점 뜸해지고 눈을 질끈 감고 카드만 찾아오자고 생각했지. 문 열고 카드 찾아서 바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쉬운 일이라고 다독이면서 건물에 다다라서 일부러 창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부 복도로 들어섰어. 주머니에 들은 열쇠로 문을 딴 다음에 심호흡만 몇 번을 들이키다가 벌컥 문을 열었지. 깜깜한 와중에도 의식을 강하게 하니까 눈 가장자리로 희미한 창틀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일부러 외면을 하면서 얼른 불을 켰어. 방이 환해지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서랍에 들은 카드를 찾은 다음에 방을 나서려는데 막상 또 불을 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밀려오는 거야. 깜깜해지는 순간 눈 앞으로 확 뭔가가 나타날 것 같았지. 그래서 그냥 전기세 버리는 셈 치고 전등을 켜놓고 나가기로 했어. 스위치를 막 지나쳐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전등에서 틱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갑자기 깜빡깜빡 불빛이 전멸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해서 나도 모르게 가장 의식하고 있던 곳을 쳐다보게 됐어.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까 창문에다가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놨거든. 그런데 가급적 깔끔하게 붙이려다가 실패한 건지 창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 창이 조금 비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머리를 들이민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형체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는데 화날 때는 없다가도 깜깜해지면 다시 나타나더라고. 실루엣이 사람이기는 한데 머리가 획 꺾인 데다가 창틀의 틈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고 있어서 팔다리가 무슨 사방으로 굽어 있는 거야. 가는 틈으로 동공이 풀린 눈과 정통으로 마주쳤어. 눈동자가 끼릭끼릭 돌아가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 타지직하고 전구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졸도해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대낮이었어. 수업이고 뭐고 그 길로 집주인을 찾아가서는 거품 물고 방에 대해 따졌지. 이거 사기 계약 아니냐고. 나는 여기에서 사람 죽은 줄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게 벌써 8년 전 일인데다 자기는 양심상 사건이 벌어진 방은 사놓지도 않았다면서. 혹시 내가 다른 방 구해놓고선 돈 돌려받고 싶어서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방 계약은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학기 중에 해지할 거면 다른 사람을 구해 넣든가
아니면 돈을 되돌려 줄 수가 없대. 미치고 팔택 뛰겠더라고. 창가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소리를 쳐도 도리어 코웃음만 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면서 말이지. 진짜 눈앞이 벌개져서 다 부셔버리고 싶었는데 가까스로 참아냈어. 집은 멀고 돈은 없고 막말로 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계약금 그대로 뜯기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돈 대신 욕설만 먹을 테고 알바라고 해봤자 푼돈이라 몇 달은 안 쓰고 모아야만 겨우 방 한 칸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당장은 길도 없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가끔은 여유될 때 모텔에서 잤어. 2주에 한 번씩 정도. 그래도 잠은 자야 되니까. 처음에는 방만 벗어나면 마음이 편해서 잠이 잘 왔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텔에서도 가위에 짓눌릴 때가 많아. 점점 미쳐가는 건가. 방에서는 충전기 꽂은 채로 밤새 앉아서 핸드폰만 해. 그래도 와이파이는 무료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꾸벅꾸벅 졸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잠들어서 나도 모르게 경계가 풀릴까봐 밤새껏 하얀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창문을 등지려면 이 수밖에 없거든. 사실 요즘은 가끔 낮에 앵거봉이 눈에 들어오기도 해. 밤만 되면 툭툭 하는 소리가 울리니까. 네 번째 이야기, 호선. 호선을 만나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승사자랑 원치 않는 미팅 이후에 겪은 일들 중 하나로 간신히 시간이 남기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앞서 작성한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며 믿으셔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호선 접경기 그 첫 번째. 때는 수능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개념업도 고이. 여름방학이라 쓰고 특별학습 기간이라 읽는 진격의 학교 교육이 끝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이라는 자유가 생겼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계곡 근처에 사는 친구네에서 하룻밤 피서를 보내고 돌아오겠노라 말하고 친구네를 갔습니다. 친구네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친구네에서 계곡까지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했는데 제법 높이가 높은 고개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구와 함께 삼겹살과 과일, 그리고 물과 음료수를 챙겨 계곡으로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 삼겹살을 맛나게 먹고 있는데 그만 가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가지러 가기 귀찮아 눈치만 보다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갔다 오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만 제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고개를 넘어 친구네로 가서 부탄가스를 챙겨 집 밖으로 나오니 벌써 해는 지고 달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엄청 욕하건네. 얼른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빠르게 이동하기로 하고 빠르게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조금 가파르기는 하나 얼추 15분이면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고개 길이 분명한데 10분이 넘게 올라도 고개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계속하여 오르막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 단순하게 시간을 잘못 느꼈거니 하고 좀 더 빠르게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만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자 전 슬슬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보이기도 하는 귀신이나 귀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저는 오르막을 무려 25분간 걸어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생각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길거 주변의 잡목 이외에는 단 하나도 평상시와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앞쪽을 쳐다보는 그 순간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화사한 연분홍색 저고리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한복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연예인보다 더 이뻤습니다. 얼굴을 보고 한동안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인이 저를 향해 살포시 웃음을 띄우는데 정말 그때의 그 설렘은 정말이지.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던 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넘어가는데 약 15분이 걸리는 고개를 무려 25분간 올라간 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라는 점이 생각이 나자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달빛을 등지고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했는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승달도 아닌 보름달이 뜬 밤에 달빛을 등지고 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돌기 시작하며 식은땀이 쭉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 있어봐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과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기 귀신은 아니신 듯한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큰 잘못을 했나요? 제 말은 들은 여인은 대꾸는커녕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다시금 가슴이 두근대며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끝낼 것 같지 않은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였고 그 여인의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웃음을 멈춘 여인은 그제서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연스럽게 눈은 반다령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구나. 괜찮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나의 신당에 들려 공양을 했기에 공양을 한 이가 누군지 궁금하여 이렇듯 보러 왔느니라.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두 번째 저승사자를 본 이후 봄에 가족끼리 꽃구경을 삼아 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산신당에 가고픈 생각이 들어 스님께 물어 산신당에 가보니 다른 절의 신당은 보통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반해 그 절은 호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향을 피우고 마침 가지고 있던 과일을 조금 향 옆에 올려놓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신이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자 여인이 말하기에 이제야 생각이 났구나. 참으로 오랜만이었느니라. 사당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친 것이 말이다. 그래서 내 호기심에 나와왔느니라 라고 했고 절에서 본 모습이 생각난 전 혹시 천년간 수행을 쌓은 여우님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은 웃으며 이것 말이더냐? 한번 보겠느냐? 라고 말하더니 여인의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개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넋놓고 보다 보니 어느새 전 언덕을 내려와 있었고 친구들은 절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너 벌써 갔다 온 거야? 너 되게 빠르다.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처음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겨우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절 이상하게 보는 친구가 저에게 너 왜 그래? 여우로도 봤냐? 하기에 깜짝 놀라 여우가 있어? 하고 물으니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친구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재미를 위해 하신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치악산 등산을 갔다가 구룡사에 들려 물을 마시고 있는데 등짐을 메고 있는 어느 스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간밤에 호성께서 나타나 이르기를 그날 장난을 쳐 자네가 크게 놀란 것이 염려되던 차에 그대의 명이 2번이나 바뀌어 다른 것이 범하기 쉬운 체질로 바뀐 것이 생각나 마침 수행을 나가는 나에게 일러 한 가지 전해줘라 했네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으니 그 스님께서는 그날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스님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고 스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주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문을 평상시에 틈틈이 외워도 좋고 아니면 기기가 느껴지거나 앞길을 보게 됐을 때 외우면 효험이 있을 거라고 하시고는 그대로 절을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잠자기 전에 기분이 묘해지면 주문을 외우고 자고 섬뜩한 기분이 들면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선 만난 이야기. 치악산. 원주와 행성에 걸쳐 우뚝 솟아있는 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산세의 경치가 시원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구룡사가 한층 그 멋을 살려주는 바로 그 치악산을 전 중학교 때 2번, 고등학교 때 1번, 가족여행으로 2번, 나 홀로 1번, 총 6번을 등산했습니다. 그것도 사다리병창으로 올라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이 6번의 등산 중 나 홀로 갔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산을 같은 코스로 무려 6번을 갔다면 등산로에서 길을 잃고 헤맬 일은 사실상 0입니다. 그것도 외길인 길에서는 말입니다. 평소 자주 등산을 가지 못하지만 산을 좋아하여 가끔씩 산을 타는데 그날도 간신히 등산을 할 여유가 남아 치악산을 등정하고자 마음먹고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치악산 초입에 위치한 구룡사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인 저는 오르면서 눈에 비칠 풍경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사다리 병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다리 병창 코스는 시작과 끝이 계단입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외길인 계단인데 산 중간쯤 올랐을까 잠시 앉아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 멋진 풍경 때문에 등산을 끊을 수가 없지 하며 풍경을 즐기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돌아섰는데 눈앞에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몇 번을 와도 외길이었던 곳이었고 오기 전 확인했을 때에도 새로운 등산로가 생겼다는 말이 없었는데 갈림길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생겨난 갈림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동안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개의 길 중 왼쪽 편의 길에서 한 노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설명할까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묘사 없이 단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바로 선풍도골. 정말 선풍도골이란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노인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말이죠. 그 노인이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며 천천히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 자체는 인자하고 다정한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덕담을 하거나 무언가 유용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뭐랄까. 그 노인에게 다가가면 제 인생이 크게 변할 듯한 느낌과 사람이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니 그 노인이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어서 이 길로 오게나. 이 길이 더욱 빠른 길일세. 내 젊은이가 마음에 들어 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기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등골이 오싹하면서 문 앞의 노인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외길인 것도 알고 말과 행동이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 드는데 비기가 느껴지지 않으니 귀신은 아닌 듯하고 사람도 아닌 듯하니 대체 노인장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깔깔깔 한낱 인간 주제에 용케 눈치를 챘구나 하며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등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 너무나 교묘해서 몇 개인지는 정확히 세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10개 정도로 추산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예전에 만난 호성과는 다르게 위험하게 느껴져 스님을 통해 들은 주문을 5번 외웠습니다. 그러자 눈앞의 노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오랜만에 재미있는 인간을 봤거늘 귀찮은 걸 알고 있구나. 운이 좋은 인간이구나며 정말 호련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제가 뇌와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길이 보였고 그날 전 정상이고 모고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본 길은 여우길 혹은 신섬로로서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향했다면 제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지 말로만 듣던 팔미호나 구미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